연합인포맥스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신 어렵네요 발음이. 네, 영어입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의 우리 선 박사님께서 오셔서 K바이오 주가 반등 언제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주시려고 합니다. 자, 벌써 스튜디오 나와 계신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저는 가끔 유튜브에서 바이오 관련이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박사님 얼굴하고 말씀하신 거 가끔 봤었어요. 네. 근데 출연을 원래 그게 잘 좋아하시진 않으시나 봐요. 많이는 안 나오시대. 네,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요? 그 귀한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공유 좀 해주세요. 예, 저희 하나금융투자가 개설한 하나TV 채널에 거기엔 오시면 조금 네, 맞아. 거기. 네, 저가 한 20분 정도 하는 하나 온라인 세미나도 네. 있어서 예,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네. 하나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작부터 대놓고 무슨 오늘 뭐 협찬금 가져오신 아니, 거예요? 네, 이럴 때 깨알 홍보를 해야지 저도. 네. 편하게 하고 가십시오. 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그 정도 해드려야죠. 예. 자, 그래서 박사님, 제가 그때 박사님이 특정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신 것도 전 너무 좋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장을 볼 때는 우리가 펀더멘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오 관련 주다 그러면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뭐 의료기기, 제약, 뭐 건강 보조식품부터.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다 같이 흐름이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분류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장시를 좀 봐야 되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 그냥 일반적인 전통 제약사 등 그 비즈니스가 너무나 다양해요. 네.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섹터라고 보실 수 있고 이 하나하나는 보는 관점과 투자 방향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 제약바이오 섹터는 주로 뭐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뭐 소위 말해서 주가가 뭐 날아가는, 왜냐하면 뭐 실적이 적자가 계속 이어져도 이런 회사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좀 테마주로 움직이는 경향도 많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떤 기회로 삼아서 이제는 실적 베이스의 회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심지어 저는 저희 섹터의 가치주 소위 말하는 예, 이런 종목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약바이오에도 가치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쵸. 처음 들으셨죠. 네. 예, 감히 제가 좀 정의를 내리는데, 예. 예, 그런 가치주들도 등장을 했고, 네. 그리고 당연히 신약 개발에서는 여전히 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이들은 저희들이 뭐 임상 결과라든지 또는 기술 이전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벌써 여기서도 그렇게 실적이 베이스가 된 데가 생겼네요. 네. 자, 그러면 제 소견으로는 이 회사가 그 실적과 관련될 것 같긴 한데 두 회사가 우리나라의 바이오 하면 딱 전 떠올라요. 삼바하고 셀트리온. 네. 이 두 회사 요즘 주가가 조금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뭐 두 회사는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두 회사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가장 먼저 극복한 회사죠. 네. 바닥에서 굉장히 샤프하게 성장을 했고 회복을 했고 사실은 뭐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이제 주가가 올라서 작년에 이 종목들을 바닥에서 잘 사셨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삼바는 거의 2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2배까지는 못 되지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연말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사실은 이들 종목이 작년 연말 연초 때 그때 코스피 랠리가 있었죠. 네. 정말 2,800에서 3,200까지 그냥 쭉 직진했거든요. 그때 이 성장을 이끌었던 건 사실 대형주였어요. 네.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등등등. 근데 이때 바이오는 없었거든요. 네. 네. 정말 다른 섹터 다 너무 좋을 때 바이오는 절대 안 움직였죠.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더 가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고성장했었던 그런 대형 종목들 삼바하고 셀트가 사실 2021년도에는 성장을 할까? 이 정도의 성장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셀트리온은 작년 매출액이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64% 정도 증가했어요. 엄청난 거죠. 2021년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초반에는
한 20% 언더? 오. 예, 왜냐하면 기존 제품인 램시마 유럽 시장, 네. 트룩시마 미국 유럽 시장이 모두 다 역성장할 거라 추정을 했어요. 특히 미국에서의 트룩시마가 작년에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했거든요. 9개월 만에 20%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컨 바이오시밀러 후발주자가 나오면서 성장률이 딱 멈춘 거예요. 그냥 18%에서 21% 요 사이에만 움직이는 거죠. 네. 점유율의 확대가 더 이상 없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니 P 곱하기 Q가 매출액이죠. 당연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원래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게 떨어져요. 계속 성장을 못해요. 왜? Q는 후발주자에 의해서 잠식이 되고 P는 계속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의 이 성장 주기가 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후발주자가 금방 나올 경우 딱 1년밖에 못 간다라는 게 미국에서의 트룩시마로 증명이 됐거든요. 사실은 셀트리온 그룹이 성장을 하려면 신규 제품밖에 없는 거예요. 램시마 SC나 유플라이마. 그래서 저는 이들이 3분기부터 출시 시점을 고려했을 때 3분기부터 성장이 나타난다라고 봐서 올해 성장이 어렵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3월 26일 날 유럽 EMA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죠. 레키로나주가 조건 허가를 받았거든요. 네. 예. 아마 이렇게 되면 저는 레키로나주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가격에 대해서는 저도 압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의 추정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잡았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야박하게 잡고 나중에 어닝 서프한 실적이 그게 나지 더 않을까? 낫지. 네, 저는 가장 보수적으로는 봤어요. 왜냐하면 네,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 모르는 너무 부분이 많아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의 그 보수적인 수치로라도 레키로나주의 올해 아마 매출액은 한 1.2조 가까이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되면 올해 매출 성장률은 78%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고성장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주가는 갈 수 있는 거죠.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허가 이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게 정부와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정부와 계약이 됐을 때 나타나는 실적의 증가 등의 기대감.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 치료제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 1년 이벤트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네. 그럼 결국에는 주가의 적점은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로 실적이 실현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주가는 빠질 수 오히려 있는 거죠. 빠지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고 저는 올해 한 3, 4분기까지 올해 한 3분기까지는 이런 우상향 추세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요. 이런 대형주에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바 말씀드리기 전에 그거 하나 궁금했어요. 아니 코로나 백신이 있는데 아니 치료제는 또 뭐지? 치료제는 왜 필요한 건가? 없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치료제가 나오면 백신은 필요 없는 건가?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백신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 바이러스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됐다 하더라도 백신은 계속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소아마비 바이러스. 예. 참 저희 한 어머니 세대까지 진짜 많았죠. 네. 소아마비 어렸을 때 걸리면 다리를 좀 이렇게 못 쓰게 되는. 네, 이분은 30대라서 잘 모르시죠. 그렇죠. 네,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네, 진행하십시오. 예. 이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되고 굉장히 빠르게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없어졌어요. 예. 근데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이제 박멸이 됐다고 WHO가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태어나는 아이들의 필수 예방 접종 목록에는 소아마비 백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게 과연 백신이 나온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100% 예방 효과가 아니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아마 백신으로 인해서 작년 겨울과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은 없을 거예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한 1,000명 나왔다고 다들 호들갑 떨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 1일 확진자가 최대 3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네. 주차장에 그냥 시체를 방치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전쟁이고 지옥이거든요. 네. 아마 이런 케이스는 없을 수 있어요. 음. 이런 정말 엄청난 팬데믹, 엄청난 확진자의 증가. 하지만
꾸준하게 환자 나올 수 있죠. 지금도 여전히 베이스가 높아요. 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도 지금 400명 이하로 잘 안 가죠. 그렇죠, 맞아요. 예, 뭐 어제 뭐 휴일이어서 오늘 300 몇 명 나왔는데 이게 이 400명이라는 게 여러분 1차, 2차, 3차 예. 지금 2차 유행기 거의 정점 숫자예요. 예, 예. 400명. 예. 이 베이스가. 예. 미국도 지금 보시면 아까 걔네들이 1차가 작년 3월, 4월, 2차가 작년 뭐 6월, 7월, 예. 그다음에 3차가 11월 뭐 12월, 1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1일 확진자 수 7일 평균이 7만 명이에요. 이 숫자는 2차 유행기 피크 숫자입니다. 그렇네. 네. 네.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전 예. 피크 숫자나 마찬가지. 예. 그러면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잠복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예, 계속 확진자가 백신이 나오더라도 생기고요. 여러분 독감 백신 매년 그렇게 열심히 맞는데도 보세요. 독감 환자 생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 예. 독감 백신 있다고 독감 치료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안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2009년도 신종플루 나왔었을 때 기억하시죠? 네. 그때 타미플루가 쫙 뿌려졌어요. 그게 국가 보유분입니다. 제가 아까 이 코비드 19 항체 치료제는 B2G 비즈니스, 네. 국가가 산다고. 국가가 사는 네. 게 국가가 감염병에 대비한 일종의 상비약이에요. 그래서 아마 셀트리온도 유럽에서 허가 받았고 조건부 허가지만 미국에서도 긴급 사용 허가 등을 받는다면 아마 각국의 네. 정부와 계약을 할 거라고 야.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안고 가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쪽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시즌이나 대부분 회사들 보게 되면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는데 실적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치주가 바로 진단 기업들인데요. 여기서 네. 가치주에 홀려가지고 제가 제가 그럴 것 사실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네. 저희가 종목 같은 걸 함부로 또 추천 형태로 가면 안 돼서 디젠입니다. 시즌이 아니고 디젠입니다. 못 여쭤봤는데 그거였군요. 네. 저도 솔직히 예. 궁금했었어요. 그럼 사실은 대표적인 기업이죠. 시젠이 그렇죠. 2020년에 정말 소위 말한 대박을 터뜨렸고요. 매출액 규모로 2019년 대비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한 회사입니다. 예, 근데 소위 말한 밸류에이션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이 5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보통 제약사들이 40배에서 50배 받고 아까 셀트리온도 그 정도 받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160배 받고요. 네.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뭐 소위 말하는 PER이 좀 무의미한 섹터인데 5배면은 정유화학 섹터. 정유화 뿌리는 같네. 화. 너무 죄송합니다. 정유화학 아니 그건 아니 뿌리가 같으니까. 골판지 회사네요, 그냥. 골판지 회사.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 시즌의 주가 폭락을 한 게 작년 11월 초순이었는데 네. 그날이 파이자가 사실은 그 백신에서 임상 3상 결과를 가장 먼저 공개했죠. 네. 그 공개한 날부터 주가가 20%씩 빠졌어요. 그날 20% 가까이 빠졌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백신이 개발되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뭐 아니면 또 흑백의 논리인데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는 종식되고 그렇게 되면 코로나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 기업들의 실적은 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 1,200억, 뭐 2,000억 언더. 그러니 사실은 그 회사의 주가가 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구나. 실적이 잘 나와도 못 가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결국에는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해요. 네. 뭐 배당도 그러니까 사실은 배당주가 된 거예요. 네. 배당도 분기 배당한다. 아마 배당금도 늘릴 수 있겠죠. 그리고 2019년에 100원이었던 게 2020년 1,500원이 됐거든요. 이게 2021년엔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지금 어쨌든 발행 가능한 주식 수를 많이 늘려놔서 소위 말하는 뭐 무증도 기대해 볼 수 네.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M&A는 안 될까요? 자사주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5천억을 작년에 벌었어요. 순이익이. 네. 올해도 한 6천억 기대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2년 만에 1조 이상을 번 거예요. 여러분 1조라는 돈은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어마무지한 돈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또 M&A 전문가 등을 또 영입해서 회사를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풍부한 현금으로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성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결국엔 얘네들이 증명해야 되는 건 백신이 나오더라도 나는 실적이 계속 좋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뭐 가치주로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되겠죠. 지금 5배 받고 있지만 6배 받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뭐 7배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또 올라가는 식으로.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막 지금 엄청나게 싸니까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저도 시젠의 주가가 이제 막 망가지는 걸 너무 옆에서 가슴 아파 봤고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투자 방향을 뭐 이제 우리 이런 코로나 기업들이 뭐 과거에는 매출액이 뭐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뭐 주가가 뭐 30% 상한가 가는 게 뭐 다반사였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실적에 베이스돼서 그 적정 밸류에이션을 딱 움직이는 그런 아주 편안한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괜히 우리 박사님 때문에 시즌 관계자들이 열받아서 그 돈으로 정유사 사면 어떡하시려고. 자, 그래서 센트리온하고 자연스럽게 시즌도 이제 좀 어떤 전반적인 이제 바이오 산업이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구나를 이제 회사와 딱 결부시켜서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셨는데 삼바는 요즘 소식이 또 어떻습니까? 삼바가 요즘 너무 조용해요. 글쎄요. 사실 신규 수주 공시가 아직은 조금 없군요. 네, 그러니까 어쩐지. 작년에 좀 많이 있었는데 조금 톤 다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네네네 가동률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막 고성장이 조금은 힘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CMO 비즈니스라는 게 뭐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 초창기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죠.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디레이팅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삼바는 조금 아쉬운 게 아직까지는 고성장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한 뭐 160배 가까이 PR을 받는다면 사실은 내년도에는 고성장이 된다면 이게 내년 기준으로는 사실은 PR이 많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두 자릿수로. 뭐 예를 들어 80배, 70배. 뭐 여전히 80배, 70배 비싸지만 그만큼의 고성장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미트 시켜야 되는데 내년 기준으로 해도 100배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추정치는. 한 130배. 지금 160배라면 내년 기준 130배. 그렇다는 얘기는 별로 성장을 그렇네. 그러니 사실은 작년에 이미 2배 올랐으니까 작년 대비 여기에서 더 가는 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그 CMO 쪽을 얘기를 하셔서 얘기가 나온 건데 요즘에 이 CMO도 또 다른 쪽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백신이요. 뭐 mRNA 관련된 쪽,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뭐 녹십자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뭐 이번 다음에 CMO는 이쪽이다라는 얘기도 또 증권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이 CMO 비즈니스가 결국에는 뭐 각광을 받은 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도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백신 위탁 생산입니다. 결국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한 번 맞고 끝날까요? 아니죠. 그렇죠.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을 수 있고요.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71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1년에 2번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매년 어마무지한 양을 맞아야 돼요. 그렇죠. 독감 백신은 사실은 약간 취약층만 맞았거든요. 노약자 아니면 뭐 어린아이들. 사실 건강한 성인들 작년에 그 유난을 떨어서 맞았지 사실 안 맞으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안 맞죠. 안 맞죠. 저도 작년에 처음 맞았거든요. 어른 되고 나서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백신은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같은 건강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여태까지 건강에 제일 어떻게 보면 탄탄한 계층들도 다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변이가 세고 전파력이 세서 예를 들어서 제가 걸렸어요. 증상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취약계층으로 바로 전파가 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78억 명 전 세계 인구가 맞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계속 나오잖아요. 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J&J, 노바백스까지. 이게 끝일까요? 더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엄청난 양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각국의 정부가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까지 갔죠. 인도는 외국에 수출 안 한대요. 우리 다 맞기 전에는 못 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유럽도 열받아서 우리 영내에서 만드는 거 못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에 백신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는 게 이렇게 천만 다행이네.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없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런 백신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 이들이 위탁 생산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자기 백신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기업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대표적인 기업이 얼마 전에 상장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예, 백신의 전통적인 강자죠. 우리 녹십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 기업도 올해 아마 정말 엄청 깜짝 놀랄 만한 네, 실적 성장이 저는 좀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이제 뭐 저는 이제 산업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이오도 이렇게 제조로 하냐 CM으로. 네.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정말 가슴 뜨뜻한 그거. 우리는 이런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그 수준, 그 반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이쪽 분야에 뭐 언제까지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런 후보군이라도 있나요? 일단 저는 네. 레키로나주 셀트리온의 네. 신약이거든요. 아, 그것도 신약이긴 하네. 네. 사실은 우리가 셀트리온은 그냥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왜냐면 옛날 스타트가 우리 복제 뭐 이랬었잖아요. 네, 시밀러라는 게 네. 일종의 그런 거니까 뭐 시밀러는 뭐 시밀러나 하는 뭐 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레키로나주라고 하는 신약을 정말 빠르게 네. 뭐 수많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라는 기업들 많았지만 그들 중에서 유럽에서 허가받은 애는 레키로나주 유일하죠. 아, 유일해요? 유일해요. 그리고 레키로는 전 세계에서도 보더라도 일라이릴리, 리제레론에 이어서 세 번째 항체 치료제인 거죠. 사실은 이 점은 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이게 결국에는 제조에 기반을 둔 또는 이제 복제학에 기반을 둔 엄청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술이지만 네. 솔직히 단순하진 않습니다만 이 어떻게 보면 신약보다는 좀 더 카피하기 쉬운 기술을 바탕으로 돈을 엄청 번 거죠. 예. 셀트리온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돈으로 뭔가를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신약 개발까지 간 거고 사실 신약 개발 기업들도 저는 아마 2, 3년 뒤쯤에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약이 블록버스터가 될 수도 있는 이야. 그 가능성이 저는 보이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제가 거기에 가장 가까이 간 신약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레이저티닙. 잠시만요. 너무 빨랐어요. 잠깐만. 네. 뭐요? 비 뭐? 카톡으로 좀 주신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소 예. 작지 않은 세포의 예. 그 폐암이 예. 있어요. 비소세포 예. 폐암의 예. 치료제 레이저티닙. 예. 이 진짜 레이저티닙의 적으시네요. 네. 개발사는 오스코텍이라는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회사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오스코텍에서 기술 이전해서 임상을 했었던 회사가 유한양행이고 이 유한양행이 2018년 11월 얀센이라고 하는 회사에 예. 1.4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한 거죠. 아. 근데 이 임상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와 대박. 작년 9월에 에스모라고 하는 아마케에서 유럽 아마케에서 정말 대단한 결과들을 발표하면서 이 약이 결국에는 기존의 5 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자랑하는 타그리소를 누를 수도 있겠구나. 네. 내가 타그리소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임상 디자인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임상은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2차 치료제, 그러니까 타그리소라고 하는 가장 좋은 약인데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는 가장 좋은데 예. 이 타그리소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 있어요. 예.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그 환자들은 약이 없다는 소리예요. 가장 좋은 약에 내성이 생겼어요. 예. 타그리소보다 더 좋은 약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은 죽을 날만 받아놓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임상을 했거든요. 네. 이 결과가 어느 정도 잘 나오면 사실은 특별히 부작용이 없다면 미국에서는 예. 이런 약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있어서는 그럼 바로. 이상 결과만으로도 신속 승인을 내줘요. 예. 그래서 이 결과가 아마 올해 말쯤부터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결과를 보고 얀센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신속 승인 신청서를 내겠죠. 예. 그게 내년 상반기. 음. 이거 검토 기간 6개월밖에 안 걸려요. 네. 1년이 아닙니다. 네. 그럼 내년 하반기에는 출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이 레이저티닙이 저는 지금 뭐 타그리소랑 비교하고 있는 1차 치료제 임상 결과까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5 빌리언 못 팔겠어요. Why not? 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가능성이 밝다. 많고, 예, 미래가 밝고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죠. 그렇죠. 중간에 뭐 그렇죠. 한 사실은 15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15년까지는 아닌데 더 무서운 건 예. 임상 실패. 아이고, 수만 그렇죠. 나오면. 그렇게 예. 되면 이제 엄청난 리스크인데 예. 저는 그래도 지금의 임상 데이터들을 봤을 때 레이저 티닙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정말 실패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그렇죠. 있지만 예. 지금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정말 나중에 정말 조 단위 이상의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신약이 될 거고요. 만약 정말 레이저 티닙이 1조 팔았다. 그러면 그거에 로우 더블 디짓의 로열티가 유한양행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뭐 10%라고만 해도 1,000억이 그대로 꽂히는 거죠. 예. 예, 이 회사가 뭐 영업이 작년에 1,000억 정도 하는 회사였는데 엄청난 바로 돈들이 1,000억이 원 플러스 꽂히는. 원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신약도 좀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들 그런 포텐셜이 있는 신약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 물론 중간에 당연히 신약이라는 비즈니스는 실패할 수도 있는 네, 리스크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예, 뭐 이런 기업들에게 여러분이 좀 분산적으로 투자해 놓으시면 예, 나중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박사님 말씀 딱 듣고 났더니 이게 또 한 가지 궁금증인데요. 세계적인 화학회사나 제약회사들은 이게 아주 독특하게 굉장히 유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왜냐하면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가끔 뭐 화학 관련 회사 연도 보면 깜짝 놀라 100년이 다 넘고, 근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저력으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 근처까지 오는 수준으로 빨리 올라온 그 원동력은 어디 있나요, 이게? 사실 뭐 저는 가장 큰 공로는 네, 지난 거의 30년간 네.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데 열심히 지원해준 정부의 R&D. 예,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R&D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IT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BT입니다. BT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2015년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 이전을 체결하기 알죠. 전까지는 사실은 관심이 좀 적으셨죠. 네. 예. 뭐 지금은 뭐 특정 학회에서 누가 발표한다라는 것까지 사람들이 신경을 쓰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스코 테마주 이 회사가 아스코에서 뭐 발표하냐 마느냐. JP 모건 헬스케어. 네. 참여 그것도 기업 뭐 리스트도 쫙 막 나오고. 돌아다니고 이래요. 참가 기업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네, 예. 근데 사실은 2015년 한미약품이 그런 성과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시장의 그 누구도 네. 밸류를 주질 않았어요. 결국에는 약간 한미약품의 그 대규모 기술 이전, 4차례의 기술 이전, 물론 지금 다 반환돼서 한미약품의 주가 많이 망가졌지만 이 사건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 이후로 이제 이 상장도 많이 되고 네, 네. 이 유통시장에서 자금 조달, 사실 돈들이 없는 회사인데 진짜 자금 조달 잘해요. 툭하면 CB 발행하고 툭하면 유상증자하고. 근데 이게 가능해졌었던 건 저는 한미약품 때문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의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에 빚을 지고 있는 거고요. 한미약품이 기술이 다 돌아왔다고 쟤네들이 양아치다는 아닙니다. 네. 예, 저는 한미약품도 여러분 그 R&D 저력과 포텐셜이 있으니까 주가 그거다. 많이 조정받아서 싸다면 롱텀한 관점에서 언제든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온 게 아니라 그 오랜 동안의 또 투자의 결과였군요. 다 돈이죠. 그렇네. 돈의 힘이죠. 예. 특히 바이오는 돈 많이 야,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다 의료진 이런 박사님들 이 페이가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관점으로 BT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약간 투자 전략 차원에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1상, 2상, 3상이라는 나름대로 그 꽤 장기간의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목격했던 것들 중에는 우리가 익히 이름 되면 아는 메모드급 회사 말고요. 그 밑에서 약간 SME에 해당되는 작은 어떤 스몰 사이즈의 어떤 신약을 개발하거나 뭔가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한 이상이나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이 큰 회사에서 그걸 싹 인수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투자자 입장에선
그냥 큰 회사를 사서 기다리면 아까 조 단위씩 현금 들고 있는 회사들이 작은 회사의 어떤 이상을 통과했다, 뭐가 성과가 있다더라 하면 다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크게 더 번성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바이오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면 큰 회사에 방점 찍어놓고 그리고 진득하게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맞는 전략일까요? 이게 뭐 그런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죠.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제약사들 뭐 파이자, 예. 머크, 무슨 뭐 싹싹 가져가죠. 예, 그런 뭐 J&J, 로슈, 뭐 노바티스 뭐 이런 회사들인데 네. 사실 이런 회사들은 성장률이 없어요. 음. 예, 탑라인 성장률이 네. 그냥 뭐 미들 싱글 디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PR이 네. 12배, 13배 수준인 거죠. 오, 그렇구나. 사실은 미국에서 제약회사를 투자한다는 건 주가 오른다라기보다는 배당. 배당이구나. 예, 엄청난 분기 배당. 네. 요번 분기 얼마 줄 것인가. 예, 그러니까 좀 투자 방식이 다르죠. 다른 거군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런 회사를 인수했다 하면 하루에 뭐 한 5, 6% 튀어요. 네. 그런데 만약 그 인수당한 회사는 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인수됐느냐에 따라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잖아요. 없죠. 네. 몇백 %씩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은 레버리지 차원인 거고 네. 뭐 리스크가 하이한 만큼 리턴도 하이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런 회사가 싫어. 뭐 진짜 임상이 실패하면 걔네들은 하루에 90% 떨어지고 뭐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잘 되면 또 거꾸로의 현상이 벌어지는데 뭐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바이오텍 미국엔 진짜 많으니까 정말 바스켓으로 담아 두시는 거고요. 왜 그래야지 약간은 리스크를 해지하니까. 수익률을 해지할 네.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게 나는 너무 싫다. 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커다란 제약사들 예, 주식 수익률은 별로지만 이제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박사님 어떻게든 이제 잘 뭐 귀여운 척 해가지고 자주 모셔야 되는데 박사님도 너무 바쁘시니까. 근데 제가 가끔 이 바이오 관련한 회사의 투자 설명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저기 박사님 보고서라든가 이런 명망 있는 분들의 어떤 시장 뷰를 읽다 보면 이게 분명 글은 한글인데 외계어야. 졸려 죽겠습니다. 이 격차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산업도 굉장히 독특하죠. 예. 예. B2C 비즈니스도 아니고 뭐 사실은 여러분이 약의 이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약은 그냥 OTC 약이에요. 저 하나 알아요. 이런 비소세포 가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처방받는 약을 내 마음이 아니라 예. 처방해주는 분은 따로 계시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 예.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예요. 돈을 내는 사람, 그 약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 그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즈니스도 독특한데 네. 이 약의 기본이 되는 어떤 지식들, 뭐 바이오, 네. 생명과학, 생명공학 이런 쪽들의 용어는 사실 또 많이 어려우세요. 외계어입니다. 네, 근데 근데 반도체도요. 모르는 사람들은 외계어예요. 근데 맞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메인 비즈니스가 반도체가 되면서 그렇죠. 이걸 알아야지 내가 투자를 해서 살아남으니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부했어요. 맞네. 그래서 여의도의 기관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펀드 예. 매니저들 예. 얘기해 보는 거 보면 뭐 반도체 다 도사예요. 공학 박사들이야. 네, 공학 박사고 내가 모르는 영어도 막 너무 술술술술 쓰세요. 예, 뭐 시각이 어떻고 뭐 전 잘 잘 모르는 용어들을 진짜 너무 많이 쓰시는데 그 정도로 공부를 하신 거거든요. 투자 시장에서 왜? 네. 그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의 뭐 네.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메인 비즈니스니까 음. 내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제약 바이오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 용어들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사실 제가 맨 처음 한 5년 전에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애널리스트를 시작했을 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면 네. 진짜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예. 저도 힘들고 그들도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진짜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오. 비전공자가 만약 세미나를 하면 오히려 혼날 수도 있겠구나. 너 왜 이렇게 몰라 이러면서 애널리스트가 혼날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로 많이 하시는 분이 거의 뭐 야. 준 전공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들을 해가는 과정이고요. 저는 일반 투자자들도 이 비즈니스에서 내가 좀 큰 수익을 보고 싶다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 공부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뭐 사실 엄청난 정보들이 인터넷상엔 있고요. 네. 그냥 모르는 거 구글 치면 구글의 위키피디아에서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간과 발품을 드려야 들이시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바이오 관련한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박사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예, 박사님 오늘 너무 귀한 정보 진짜 쏙쏙 귀에 들어오게끔 정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바이오 관련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뭐 그냥 앞으로 2021년 바이오 주식은 요런 흐름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요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신다면. 사실은 뭐 코로나를 떼어놓고는 좀 생각하기는 네. 어려운데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우리나라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올해는 실적의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하는 R&D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올해 큰 폭의 실적은 치료제라든지 백신의 위탁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에게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R&D 성과는 뭐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기업들이 그 각종 학회나 또는 논문이나 뭐 임상 결과를 공개하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공부를 해야 그렇죠. 돈이 된다는 얘기시네요. 네. 네. 박사님, 우리 네. 불쌍하다고 생각하시고 아, 네. 이 외계어 해석에 좀 동참을 해주십시오. 네, 뭐 하여튼 종종 하여튼 귀한 걸음 모시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